관계를 할 때 아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경우, 남자로 치면 발기가 안 됐는데 하는 거예요. 원래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. 이런 이벤트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은 거 있다면 뭘까요?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걸로 한다던가. 실례로 저는 계란이 제일 힘들었었던, 계란죠? 그 안에서 깨져서 계란 껍질을 조각조각 꺼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섹스 토이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클라미디아에 걸렸던 환자분도 본 적이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. 듣다 보면 저절로 똑똑해지는 팟캐스트, 저는 진행을 맡은 전민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. 네, 오늘은 김지연 원장님과 뜨겁고 솔직한 성관계 실전 팁에 대한 것들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가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성관계 할 때 남자들은 상대가 소리를 지르면 이게 정말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믿고 있는데,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기뻐서라기보다는 좀 아파서 내는 비명일 때가 많다면서요?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죠. 보통 비명을 지를 때는 막 되게 좋을 때도 지르지만 놀라거나 아플 때 비명을 지를 때 더 많잖아요. 아파하는 이유를 말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하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하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. 남자로 치면 발기가 안 됐는데 하는 거예요. 네, 남자의 경우는 발기가 안 되면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어지지 않지만, 여성은 발기가 안 돼도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계속 밀리고 마찰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아프잖아요.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질 입구가 자주 찢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, 보통 그 6시 방향 항문 근처 거기가 잘 찢어지거든요. 위에는 요도가 지지하고 있고 옆에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는 딱 그냥 조직만 있어서 잘 찢어져요. 그래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. 관계하고 씻으러 갈 때 막 따갑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,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 여기에 유가종이 생기면서 만성이 돼버리고요. 그냥 건들기만 해도 찢어져요. 상처가 없는데도 아프고, 내지는 관계할 때마다 찢어지고.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, 이렇게 상처가 났다? 그러면 완전히 아물기 전에는 관계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리고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. 자궁이 배를 눌리면 엄청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찼을 때 배 누르면 아픈데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자궁이 배 속에서 장을 때리니까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깊은 삽입을 안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비명의 원인을 잘 찾으셔야 돼요.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. 정말 좋아서 하나, 아파서 하나, 네. 연기 하나. 정말 좋을 때는 사실 비명을 지르시는 분도 있겠으나, 보통 비명을 지르는 분은 흔하진 않습니다. 오르가즘을 느끼실 때 비명을 지르시는 편이신가요? 안 그러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남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랑 비슷한 몸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, 남성분들도 사정을 할 때 소리를 지르진 않잖아요. 여성분들도 오르가즘을 느낄 때 소리를 지르는 분이 흔하진 않죠.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서로 좀 흥분을 잘 되게 좀 색다르게 시도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오히려 파트너에게는 좀 질병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이벤트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리고 싶은 거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면 뭘까요? 사실 저희는 비위생적인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죠. 요즘은 섹스 토이 같은 게 워낙 잘 나와 있잖아요. 그런 좋은 제품을 사서 쓰시면 될 텐데,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걸로 한다던가. 제가 레지던트 때 배인 상처로 응급실로 왔었던 환자분이 있어서 응급으로 봉합을 했었거든요. 좀 무료해져서 두 분이 칼을 가지고 좀 하셨나 봐요. 칼로. 그러다가 상처가 생긴 거. 실수로. 네. 그리고 음식물을 이용해서 하다가 부러지거나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. 그 예전에 유명한 그 영상 있잖아요. 그 안에 뭐가 잘못 들어가서 그거 제 기억에 무슨 병뚜껑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. 병뚜껑은 그래도 쉬워요. 딱 잡아서 빼면 되는데, 저는 계란이 제일 힘들었었던. 계란죠? 그 안에서 깨져서 계란 껍질을 조각조각 꺼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새벽 3시에 눈을 부라리면서 한 개씩 이렇게 꺼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, 섹스 토이를 누구한테 받았는데 클라미디아에 걸렸던 환자분도 본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뭐 코스튬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중고로 잘못 사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. 그거에서 분비물이 묻어 있어서 그걸로 뭐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,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
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, 그래서 새 거를 사서 그냥 나만 쓰자. 사실 비누 세척만 잘해도 웬만한 균은 잘 죽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괜찮아요. 근데 보통 일들은 약간 좀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기 조금 떳떳하지 않은데 싶은 거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이라면 괜찮다. 사실 그 안전한 성관계를 가장 중요한 영순 역시나 청결 같거든요. 근데 이제 단순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누로 박박 닦는 게 어느 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네. 성기를 좀 어떻게 청결하게 관리하는 게 좀 의학적으로 맞는 방법인가요? 사실 우리가 뭐 손을 닦는 방법 같은 것도 있긴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닦는 사람들 더 많죠. 안 닦아요. 왜냐면 보통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닦으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렇게는 잘 안 안 하거든요, 하죠. 저도. 근데 적어도 손등, 손바닥, 손가락 사이 정도는 닦으면 좋잖아요. 근데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 안은 닦는 게 아니에요. 질 안까지 손을 넣어서 닦는 분들이 계세요. 우리가 콧구멍 안이나 귓구멍 안을 막 닦진 않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질 안이나 항문 안은 우리가 손을 넣어서 닦는 곳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닦는 행위 자체가 그 정상적인 그 환경을 깨트릴 수 있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정작용을 하거든요.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. 바깥은 피부예요, 그냥. 그래서 우리 그냥 몸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남성분들도 고환이나 성기 사이사이를 좀 잘 닦으시면 좋고요. 그 사이 땀 차잖아요. 이물질도 끼고 잘 닦으시면 되는 거고, 바디 클린저를 쓰셔도 되고 비누를 쓰셔도 되고 뭐 청결제를 쓰셔도 돼요. 여성분들은 질 청결제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. 정확한 명칭은 사실 그냥 외음부 청결제, 여성 청결제 이렇게 말을 하고, 질 청결제는 사실 틀린 말이긴 해요. 질을 닦는 게 아니니까. 그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얼굴을 비누로 닦아도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가 굳이 폼 클렌징으로 닦잖아요. 그 정도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외음부를 바디 클렌저로 닦아도 돼요. 네. 근데 그냥 여기에 조금 더 적합하게, 여기가 산성이면은 좀 더 좋을 테니 네. 그런 환경을 좀 더 잘 마련해 주게끔 조금 바꿔서 나온 제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최적의 어떤 성관계 횟수? 누구는 매일 하는 게 좀 건강에 좋다라고 그러고, 누군가는 또 너무 자주 하면 기력이 쇠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, 저는 이제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과학적으로 좀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? 저는 많이 하는 거 싫거든요. 그게 뭐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사실 없어요. 뭐 간혹 자위는 몇 번 해도 되냐 이런 질문 하신 분들도 그런데 개인차는 존재하죠. 기력이 딸려서 숨만 겨우 쉬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왜 못하고.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기력이 딸리신다고 기력이 쇠하긴 했죠, 저는. 그러면은 못하는 거고.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횟수보다는 회복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, 내 몸이 회복됐다라는 좀 신호가 여성들도 따로 있습니까?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여성의 경우는 오르가즘을 연속으로 느낄 수 있어요. 남자는 한 번 사정을 하고 발기가 없어진 후에 다시 발기가 돼야 할 수 있잖아요. 약간 리셋의 개념이지만 여성은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.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성욕을 느끼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게 혹시 따로 있습니까? 남자들은 좀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맞아요. 그치만 아침에 발기가 돼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고, 이런 개인차는 있겠지만 여성은 되게 확실해요. 여성은 무조건 배란기 때 가장 성욕이 올라가요. 예외가 없군요, 이거. 네. 생리 중의 관계, 이것도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오히려 생리할 때 해서 좀 오히려 안전하게 질 내에다 사정을 하는 커플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,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? 생리 중에 관계를 하면 안 되진 않아요. 사실은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임의 측면으로 볼 때 생리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아무리 생리 주기가 짧은 사람도 임신이 될 수가 없어요. 물론 생리 주기가 짧은 사람은 생리 5일차, 6일차 되면 가임기랑 겹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생리 중에 해도 임신되던데?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앞에 3일은 가임기일 수가 없어서 예외 없이 임신이 안 돼서 이때 선호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드물게 생리할 때 성욕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도 있는데 생리 중에 해도 상관은 없고요. 생리 중에 할 때 단점이 무엇이냐?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어요. 그건 왜 그런 거예요? 자궁이 좀 열려 있고 수축을 하고 있으면서 위로 더 균이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다. 근데 균이 있어야 감염이 되잖아요. 성병이 없는 사람이랑 관계를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서. 그럼 부부라든지 안전한 관계에서는 그럼요, 상관이 없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자궁이 수축을 해가지고 생리가 좀 빨리 끝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. 섹스리스라고, 저도 어찌 보면 섹스리스 부부에 속할 것 같은데, 이 순간을 넘어가면 사실 이거는 더 이상
가장 서로 성관계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나요? 마지노선 같은 게? 저는 웬만하면 한 달은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, 그럼 저희는 이미 끝났습니다. 그러니까 한 달을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편한 부부 사이에서 한 달이 넘어가 버리면 그냥 이렇게 좀 놔버리게 될 확률이 높아져서 이성적인 감정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. 사랑은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떤 연인의 사랑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가족의 사랑 같은 느낌이 돼버리니까 손잡으면 웃기고 눈 마주치면은 이게 막 야한 게 아니라 웃긴 거죠. 한 달에 한 번은 억지로라도 해라. 스킨십을 좀 해라,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. 오히려 10년 막 이렇게 오래됐다, 막 5년 넘었다, 그러면 오히려 서로 몸에 대한 신비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. 하도 안 봐서.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섹스리스인데 뭔가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하고 싶다, 그러면 너무 둘이 편하게 있는 거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. 알몸으로 돌아다닌다던가 막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던가, 그러니까 서로 약간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집에서도 예쁜 잠옷을 입는다던가 이성적인 모습만 자주 보여주다가, 그러면은 서로 몸에 대한 그게 호기심이 생겼을 때 저는 관계할 때 장소를 옮기던지 안대를 그냥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. 눈이 마주치면 웃기니까. 그러다 평생 안대 못 벗으면 어떡하죠? 근데 그렇게 안대를 한번 끼고 관계를 하고 이걸 느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어질 수 있어. 이어진대요. 예. 그때 이제 에로틱한 거에 집중을 하라는 뜻이에요. 근데 저도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단지 성관계라는 게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.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때 사실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, 그다음에 저도 이제 중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밖에서 일이나 스트레스, 아무래도 체력적인 것도 예전만 못할 거 아니에요. 너무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하는데, 역시나 좀 어느 정도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좀 필요하구나. 너무나 중요하죠. 왜냐면 부부가 서로한테밖에 못 해주는 거잖아요. 성관계를 오랫동안 안 하면 여성분들의 질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와요? 질이 막히기도 합니까? 그게 실제 그랬던 사례를 들은 적은 있어요. 막혔다고 진짜 아예 이게 없어졌다라기보다는 많이 좁아져서 삽입하기가 힘들어지고 질경을 넣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좁아지고 뭐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, 단순히 성관계를 안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, 폐경이 되고 위축이 오고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생겨버려요. 네. 그러면서 여기에 병이 생기니까 쪼그라들게 되는 이런 건데, 만약에 관계를 했다라고 하면은 쪼그라들지 못하잖아요. 계속 넓혀주니까. 그러면 그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성관계를 안 해서 생겼다라기보다는 이 병에 의해서 악화가 될 수 있는 걸 성관계가 예방을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된 거죠.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. 몇몇 케이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. 자, 그러면 타이밍도 딱 잘 맞았고 뜨겁게 사랑도 나눴습니다. 그런데 모든 게 끝난 후에 대충 이제 씻고 끝내는 분들도 있거든요. 좀 가장 최악이었던 사후 상대 행동이 있다면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. 제 생각엔 끝나고 그냥 바로 옷 입고 어디 나가거나 하면 가장 최악이지 않을까. 가자. 갑자기 야 일어나. 친구 만나러 가야 돼. 이러면 보통 여성들은 그냥 뭐 서로 느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라는 게 사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없게끔 하는 행동에서 섭섭함이나 최악을 느끼지 않을까. 저는 뭐 제 경험은 아닙니다만 딱 끝나자마자 한숨 소리 들었을 때. 제 경험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보통 그렇게 빗대어서 말씀들 하시곤 하죠. 너만 좋으면 다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. 남자들도 사실 상처받거든요. 컨디션이 다를 수 있잖아요. 격려받고 사랑받고 싶은 건 똑같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거는 있어요. 이 러닝타임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여자가 다 만족하는 건 아니라서, 내가 이제 사정을 해서 끝났어요.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여자를 만족시켜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는 사정해서 딱 이제 끝. 그러면 이제 한숨을 쉬는 거죠. 예를 들면 어떤 방법? 기구도 있고 뭐 손도 있고 해서 여자도 절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데, 아 근데 그게 신체가 아니어도 그게 만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충분히 거죠. 되죠. 어떤 경우에는 신체보다 더 만족하는 경우도 많아요. 여성의 경우에는 90% 이상이 클리토리스 그리고 외음 자극으로 절정을 느껴요. 근데 삽입으로 못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. 한숨을 쉬었을 때 이렇게 다시 돌아줘서 만족을 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는 한숨 소리 안 들을 수 있겠네요. 화이팅.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너무 그 청결에 좀 집착한다고는 하더라고요. 왜냐면 관계 전에 진짜 우리처럼 막 다 샤워하고, 사실 영화 보면은 그냥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벽에 붙어서 막 사랑 나누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잘 안 되잖아요.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성은 더 그런 것 같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뭐 그냥 좀 더러운 거지 무슨 병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. 뭐 우리 손 빨잖아요. 부르기도 하는데 뭐 외음부를 만진다고 해서 무슨 큰 병에 걸리냐, 사실은 없어요. 그냥 다만 그냥 조심하셔야 될 건
항문을 만진 손으로 요도 근처를 만지면 안 됩니다. 방광염에 걸릴 수 있어요. 그것만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지. 이건 병을 일으키니까. 근데 다른 건 사실 병을 일으키는 거는 없다. 근데 저건 있어. 정액에 약간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. 정액에 알러지가 있어요? 피부에 정액이 좀 오래 묻어 있으면 막 빨갛게 되거나 엄청나게 가려워지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좀 빨리 닦아내야 네, 돼요. 맞아요. 그 요즘에는 임신이 힘든 부부들도 많다 보니까 임신 확률 높이려고 좀 배란기 약간 좀 폭격하듯이 그때 횟수를 정말 많이 맞아요. 가져가는 부부들이 있거든요. 근데 좀 궁금한 게 연속 3, 4일 이렇게 관계를 하면 정자의 좀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나요?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3일 간격으로 하라고 말을 했었는데 바뀌었어요. 매일 하라고. 저희 교과서에도 배란일 기준 6일 전부터 매일 했을 때 임신 확률이 더 올라간다로 바뀌었습니다. 임신이 잘 되는 방법 횟수 이외에 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습니까? 사실 원인이 있는 난임 부부들은 그 원인을 교정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운데 원인이 없는 난임 부부들이 힘들어요. 검사했는데 다 정상인 거예요. 근데 임신이 안 돼. 이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시험관 시술도 하고 막 인공수정도 하고 그래도 임신이 안 되다가 다 포기하고 지냈더니 임신이 되는.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.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포기하니까 되는 경우도 맞아요.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건 사실 의학적으로 통계가 막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심적인 마음의 편안함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마 두 분이 하고 싶어서 관계를 하고 사랑해서 관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런 시술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숙제처럼 관계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임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호르몬도 잘 안 나오고 만족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임신이 좀 안 되다가 이런 편안함과 사랑 속에서 임신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서 두 분이 만족할 만한 성관계를 사랑하면서 하는 게 가장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임신하면 그 장기들이 이게 눌리는 거잖아요. 제 아내가 이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막 아내 너무 답답하다. 그 임신 중 뱃속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이것 때문에 임산부들은 어떤 좀 불편함을 겪게 되는지. 원래 자궁은 진짜 거의 한 주먹만 요만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조그맣게 그 팬티 선 있잖아요. 네네. 그냥 그 언저리쯤에 있다가 임신을 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처음에 배꼽까지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명치까지 올라와요. 만삭이면. 앞에 튀어나오는 만큼 뒤에도 튀어나오겠죠. 옆으로도 있고. 그럼 원래 여기에 있었던 장기들이 다 눌리는 거예요. 다 옆으로 밀리고 횡격막 위로 올라가고 이 뒤쪽에는 굵은 대동맥, 대정맥, 혈관이 지나가거든요. 얘네도 눌리고요. 방광도 눌리고요.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숨 쉬는 것도 가쁘고 가끔 피가 눌려서 저혈압이 생겨요. 그래서 임신부들 중에 어지럼증, 빈혈 이런 거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피가 뇌까지 도달을 못할 정도로 꽉 눌려 있는 거니 혈관이. 네,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 누우라고 막 하는 이유가 그 정맥 눌리는 것 때문에.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. 임신 초기 첫 3개월은 몸이 이거는 안 힘들어요. 아직 자궁이 많이 안 커졌으니까. 근데 엄청 졸려요. 기력을 다 뺏겨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 환자분은 주차하다가 졸아가지고 차를 박았어요. 그 정도예요? 네.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.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. 그 입덧도 하고. 지금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간접 체험이 되네요. 그래서 사실 더 출산 후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10년 후 내 몸을 위해서라도 좀 이것만큼은 꼭 해라라는 산후 관리의 핵심 무엇일까요? 사실 우리 몸에 여기는 횡격막이 있고요. 여기 밑에는 골반저 근육이 있어요. 장기들을 딱 막고 있거든요. 이 골반저 근육이 이 아래에 있는 장기들을 다 지지하고 있는데 자궁이 횡격막은 위로 누르고 얘는 밑으로 눌러서 골반저 근육이 밑으로 많이 내려오게 돼요. 그러면서 생기는 일이 방광이 내려오고 자궁도 내려와요. 그래서 이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분만 후에. 얘네를 어떻게든 위로 잘 올려줘야 나중에 질이 빠진다던가 자궁이 빠진다던가 방광이 내려와서 생기는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운동. 어떤 운동이 가장 좋아요? 케겔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팔굽혀펴기 10개 한다고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케겔 운동을 막 20개씩 3세트 이거를 뭐 주 3회 해야 생겨요. 아, 그거 쉽지 않네요.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. 그래서 저는 그냥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뭐 말씀을 드려요. 스쿼트라든지 네, 하체 맞아요. 운동 네. 말씀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이쪽
한쪽 팔 웨이트 한다고 해서 여기만 근육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. 그냥 이런 데도 생기고, 전신 근력 운동을 하면 전신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전신적인 운동을 하면 여기에 근력도 생깁니다. 그래서 꼭 웨이트 근력 운동을. 그러면 혹시 뭐 꼭 챙겨 먹어야 할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? 칼슘, 비타민 D. 왜냐면 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뼈가 돌아와야 되거든요. 요거는 갱년기, 폐경을 예방해서라도 드시는 게 좋아요. 뼈를 튼튼하게 하셔야 됩니다. 임신 중이거나 준비 기간엔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. 영양제 하나도 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, 임신 중이나 준비 기간에 먹으면 좀 안 되는 그런 금기 약물 같은 게 있습니까?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질환이 있을 때 먹는 약들이 사실 대부분이어서, 보통 내가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잖아요. 이런 분들은 임신 준비하기 전에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조절을 하셔야 하고요.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약 중에는 딱히 없기는 해요. 하나 딱 조심하셔야 될 게 이소티논이라고 해서 여드름 치료제 있어요. 이게 기형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하나, 그리고 뭐 탈모약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, 남성들이 먹는 탈모약이기 때문에 여자가 굳이 그 약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딱히 없으실 것 같고, 일반적인 영양제는 다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.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, 요즘 나와 있는 영양제들에는 그 이상이 넘는 고용량이 잘 없어서 일반적인 영양제 다 드셔도 상관없고, 임신 전에 맞춰서 나온 영양제를 드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하고, 꼭 드셔야 하는 건 엽산입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엽산은 저희 아내도 복용을 했었는데, 이건 왜 먹어야 되는 건지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. 엽산 같은 경우에는 부족할 경우 신경관계 결손이 생기는 기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엽산을 충분히 먹었을 때 신경관계 결손 기형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먹으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요. 또 DNA 구성물질이에요, 엽산이. 그래서 남자도 임신 준비 3개월 동안 엽산을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. 아, 남자도 같이 먹으면 네, 더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좋아요. 거예요? DNA 구성물질이어서. 아, 이건 몰랐네요. 그럼 만약에 그 임신한 줄 모르고 술, 담배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담배하고 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차라리 담배가 나아요. 그래요. 술보다는. 차라리. 그거 하시란 얘기는 아, 아닙니다. 둘 다 예. 당연히. 근데 담배 같은 경우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애기한테 가는 영양분이 줄어들어요. 애기가 잘 안 자라게 됩니다. 근데 술 같은 경우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하는 태아 기형을 만들어요. 그래서 애기 자체가 여러 가지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술은 한 모금도 드시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. 오늘은 뭐 의학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러 성 관련한 상식들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, 재밌으면서도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